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났다.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박 검사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내서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전 부지사 측이 혐의 변경과 보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상황이 어렵다는 걸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전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종전 협상과 지상군 투입 등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중동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중동 사태 깊이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녹취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음성 파일에는 해당 검사가 이화영 변호인에게 했다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뭡니까? 궁금합니다.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이것도 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검사들이 마음대로 보석 해줄 수 있나 보죠?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조작 기소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내내 우리가 비판했는데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렇겠구나. 그렇다면 같은 녹취를 두고 국민의힘 뭐라고 했는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편집된 녹취, 이것이 대표적인 조작 정보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에게 이화영 씨를 뇌물죄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라고 먼저 요구했고, 본인은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을 원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합니다. 시중에서는 심지어 당에서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 압박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수군 그림까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답정너식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 변호사의 어떤 3년 만에 들고 나온 배경, 이거는 본질은 아니고 여하튼 그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건 뒤쪽에 해보고요. 이게 박상용 검사의 녹취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 녹취 내용, 주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KBS 보도도 있었고 민주당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거기서 박상용 검사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 녹취가 이재명 대통령 범인으로 몰고 가기 위한 조작 수사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냐, 아니면 이화영의 형량을 낮추거나 그쪽의 어떤 그 요구에 대해서, 변호사 측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냐.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뭐 이게 결국에 검찰이 결론을 좀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이제 회유하고 압박했다라는 것을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이루어진 진술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수사나 처우가 좀 조절됐던 거 아닌가 이런 게 의심이 되는데. 일단은 좀 문제가 되는 대목은 결국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대목 자체가 문제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검찰은 지금 그냥 단순한 이 변호인 측의 어떤 제안에 대한 거부의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왜 자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검찰에서 그러니까 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또 추가 수사를 막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거절을 하려고 했다라면 이런 수단이나 검찰의 권한들을 언급할 이유가 저는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면 거부답게 했으면 될 일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전체를 공개하라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검찰의 이 반박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이고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이런 자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그 외에도 뭐 공익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추가 영장 미청구 이런 사안들이 진술 내용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는 것처럼 언급이 됐다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강하게 의심해왔고 비판해왔던 검찰이 결론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따라 피의자를 회유하고 압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제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지호 부대변인님 똑같은 질문. 네, 일단 이게 전체 녹취, 전체 음성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정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그 부분만 들여다보면은 결국에 박상용 검사가 회유한 것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박상용 검사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연어술 파티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녹취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런 말을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일부의 내용만 가지고 이것을 마치 조작 기소를 했다 혹은 그 범죄자와 검사 측이 이른바 사법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지금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38기예요. 두 사람의 기수 차이가 15기나 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법조계라든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대선배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소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런 과정이 펼쳐졌는지를 자세하게 너무 친절하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좀 보고 전체 녹취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거면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국민 앞에 제대로 된 평가를 듣기 위해서라도 전체 내용을 공개한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자, 지금 신지호 부대변인 전체 내용 공개하고 그거를 함께 들여다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하튼 그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동수 대표님은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볼 때는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건 배경을 먼저 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쌍방울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방북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방북 비용을 이제 대납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이화영 전 그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이 된 상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부지사의 증언이 큰 이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신조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두 건이 공개가 됐고 이 통화 녹취가 두 건이 공개가 됐고 한 90초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박상용 검사 측 주장은 전체 통화 한 대여섯 시간 했는데 그중에 진짜 극히 일부만 띄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선동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박상용 검사 측의 주장이 이 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뭐 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수사상의 지위를 뭐 종범으로 이제 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내가 그 요건을 설명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요거는 전체 녹취가 뭐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동수 대표님이 잠시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요 녹취 자체는 뭐 전체적인 거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여하튼 요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전체적인 약간 뭐 맥락이랄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했다가 그 진술을 바꾸잖아요.
바꾸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 연어회 뭐 이런. 뭐 연어회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법정에서 부인과의 약간 그 뭐 말다툼 혹자는 뭐 법정 부부싸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설주 안에서 지금 말한 이 저기 서민석 저 변호사로 또 바뀌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연어로 회유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요런 과정 속에서 저 신조 부대변님 요런 과정 속에서 이 글의 맥락도 살펴볼 수 있다? 전혀 별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좀 별개라고 봐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한 전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기됐었던 그런 공소 자체들이 전부 조작 기소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정조사가 근본적으로는 특검으로 연결될 것이다. 특검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원내수석 같은 분은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겠느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요. 특검 법안에 이 공소가 잘못됐다면 특검 차원에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끔 한다. 그것을 법 조항으로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소 자체들이 다 조작 기소였다. 이런 식으로 군부를 피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기됐었던 수많은 공소 중에서도 그나마 좀 불리하지 않은 것들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 굉장히 타격을 입힐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검찰이 공소 취소하듯이 특검 수사로 가면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다? 특검 차원에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공소 취소 모임 대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에서 안 하겠다면 우리가 특검을 발족시켜서 그 특검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덜어주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한 아주 정치적인 의도가 좀 담겼다고 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좀 약간 반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신조 부대변인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일단 이거 자체가 어떤 뭐 신조 부대변인 말씀처럼 그 그러니까 검사의 어떤 통화 내용 자체가 단순히 뭐 설명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피차 뭐 사건 기록 다 알고 있고 뭐 중요한 내용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이제 자백의 방향을 지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선처를 암시하는 듯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것들 이거는 명백하게 부적절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의 소지까지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만약에 이것이 뭐 저는 국민의힘에 좀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이런 내용이 이제 본인들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일까? 뭐 녹취록 전체를 들어봐야 된다느니 뭐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뭐 조작하는 거라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들의 일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은 전형적으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오간 것만으로도 이것은 부적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 뭐 보석 가능성, 공익 제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줄줄이 조건부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진술 내용에 따라서 어떤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검사가 직접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까가 저는 굉장히 드는 의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한 건 부적절하다고 봐야죠. 뭐 이 대통령 뭐 재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동안 수없이 했던 얘기는 뭐 반복하신다면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변호인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부적절성은 저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부정하면요. 앞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서는 어떤 검사든 변호인에게 그냥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진술의 뭐 방향 제시, 뭐 이런 진술이 필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뭐 영장 청구도 우리가 막고 있다. 뭐 추가 영장 안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좀 묻고 싶어요. 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형사법 어디에 검사가 피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도록 돼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자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대로 왜 검사가 그 변호사하고 통화를 할 수는 있지만 대여섯 시간을 했는지는 잘 이해 못하는 분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저 반면에 이거를 일부를 공개했으면 왜 전부를 공개 못하는지 그것도 또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적절함과 조작 기소는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건 부적절하더라도 이게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과연 조작 기소냐 이거를 규정 지을 수 있느냐 그 요건을 갖췄느냐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일단 그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는 결국에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의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뭐 피의자와 같이 이제 좀 형량을 좀 조율하는 뭐 수사에 협조하면은 내가 좀 봐주겠다 이거를 이제 비판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죠. 그렇긴 한데 전 그게 네. 진짜 부적절한 거면은 내란 특검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 유리할 때는 하자고 하고 또 불리할 때는 이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건 저는 일관성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왜 이런 통화를 했나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통화했다고 녹취가 공개된 날짜가 2023년 6월 19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6월 9일, 14일, 18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꼭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뭐 민주당의 주장을 100번 이제 좀 뭐 받아들였을 때 이제 이 박상용 검사가 이게 좀 뭔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 정범 그러니까 수사의 본체로 이 사건의 본체로 보기엔 좀 약한 게 있으니까 이걸 좀 제대로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이 플리바게닝에 관한 거는 앞으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용기 의원도 이 녹취가 더 있다고 얘기한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체 맥락을 좀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조 부대표님 이게 만약에 이 박 검사가 막 저쪽이 가만히 있는데 노골적으로 가서 저 이재명 그 얘기 왜 안 하냐고 이게 과연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먼저 어떤 그 요청이 와서 자기네 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기네를 정범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면 정범이 그럴 때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기대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자기네 또 수사의 목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수사를 하다 보면 가장 더 큰 어떤 그 비중이 있는 사람을 저기 수사를 만약에 같이 하고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냐 아니면 아예 무에서 그냥 이재명을 범인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냐 이런 것도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먼저 제안을 했고 또 그 제안의 수준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분 간에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그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 짓는 것은 저는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정 짓는 것은 안 되지만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이토록 반발을 할 정도면 그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피고인 측에서 이렇게 제안이 왔고 그것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했었다라고 지금 세세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전체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박상용 검사의 전 말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국정조사에 올라간 조작기소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사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그거에 국한된 거예요. 다른 부분들까지 지금 민주당이 다 그것을 국정조사하겠다고 하고 또 공소취소 모임을 발족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안 자체들 기소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거 하나에만 저희가 집중해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들까지 민주당이 어떠한 선동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일지 그것까지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마치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검찰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다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도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다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박상용 검사가 뭐 자기가 뭐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지만 여튼 어떻게 보면 뭐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말을 사실 다 믿을 수는 없죠. 지금 진조 부대변인 그래도 그 말이 맞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박성민 최고위원님 연어 술 파티 그걸로 회유했다. 이 부분도 지금 국정조사 현장조사 가는 겁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증인들 다 부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도관부터 속기사, 검사,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서울고검 관계자까지도 증언대에 세우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구체적인 진상을 좀 밝혀봐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은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전 정권에서는 뭐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그것을 뒤집는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법무부 감찰이 그게 그때 약간 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조금 시일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 사이에 법무부에서 어떻게 지금
그 문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는 현장 뭐라 그럴까요? 현장 감사를 현장 조사 가면은 이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신조 부대변인 야당 사이드에서 좀 뭐 회유 의혹 법무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회유를 본인이 안 했다고 이미 여러 차례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은 회유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밝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없었다고 하는 측에서는 사실 증명할 만한 그 여지가 없죠. 그래요. 예. 자,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야당은 지금 왜 여당 마음대로만 지금 어떤 증인을 부르냐. 우리가 증인 신청한 것 중에 10명이 채택이 됐는데 여야 겹치는 거 10명만 우리가 신청한 게 채택이 됐고 너무 일방적으로 여당 쪽만 그런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말로 그렇습니까? 여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런 국정조사 자체가 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들어와서 특위위원으로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이것이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고 또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도 다수의 그 의석을 점령했다면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네. 국민의힘이 신청하는 증인들도 같이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기도 하죠. 본인이 막 제발 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하는데 될까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전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넓게 봐서는 관계자 중에 한 명이니까는 여기에 어떻게든 참전하고 싶을 텐데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 참전해줘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 회유나 압박을 하면은 뭔가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언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이제 검찰에 유리한 쪽,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언을 하다가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시점 이후로는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쪽으로 증언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 압박 이상으로 더 큰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런 좀 추측이 됩니다. 아니 연어 술파티 회유 압박은 박상민 최고위원님. 그걸로써 회유에 넘어갔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너무 그거는 초라한 일이고, 그러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연어하고 소주 먹고 했다? 이것도 너무 좀 처참한 얘기고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연 현실성이 있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물론 조사는 해야겠지만. 이게 저는 뭐 밝혀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했던지 간에 검사들이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로 저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뭐 맛있는 걸 줬다 이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 사실 연어 술 파티 이거는 그때 상황의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상황적인 그 정보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할 때 그때 이것도 줬고 이것도 먹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나온 정보였다고 생각하고 핵심은 주요 관계자들을 모아서 말 맞추기를 시켰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진술 세미나를 하듯이 말을 맞추고 이런 큰 틀을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럴 수 있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정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뭐 그것을 아예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걸 뒤집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진짜 도시락이 반입이 됐다부터 시작해서 뭐였다 그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것을 검사의 승인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다라는 것 자체는 특정인을 위해서 이 사건의 큰 그림을 짜고 몰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사실이라면 매우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법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든지 간에 그런 시도를 한 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주려고 검사들이 부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불러서
자 이렇게 좀 회유도 하고 우리 자 이렇게 가자. 우리 작전 짜고 사실 작전 짜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일 경우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실 여부는 이제 밝혀야 되는 거고. 예, 이동수 대표님. 박성민 전 최고 말씀처럼 뭐 이제 검찰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건을 짜맞추려 했다. 요거는 사실이라면은 비판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회유 압박이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게요. 예를 들어서 뭐 연어회와 소주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을 회유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형사들이 수사할 때 막 담배 한 대 주면서 야 고생 많지. 너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해야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회유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유나 압박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좀 새로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에서의 남욱이나 이런 그 피의자들의 말이 좀 바뀌는 거.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말이 바뀌는 거. 이게 말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검찰이 그 전에 그 강압을 했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이분들이 권력이 바뀌고 이랬을 때 뭐가 나한테 유리한가를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가 그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저런 모습들 자체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거예요.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으로 가겠다. 특검으로 가갖고 검찰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그러한 정치적 야욕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이루어질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8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이 장수 부근 6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안성 맞춤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대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사고 처리 여파로 남한성 분기점에서 남한성 나들목 사이로 1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 부근으로 짧게 정체, 판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북부산 요금소부터 덕천까지 6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 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정부가 내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5조 원 규모 추경안 국회에 제출합니다. 여야는 추경에는 뭐 공감하면서도 처리 일정 뭐 방향이랄까 이런데 이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떤 점이 입장차가 있어요?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월 9일까지 좀 신속하게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졸속 심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정부 질문 하고 나서 이후인 뭐 16일쯤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지금 워낙 이 호르무즈에 막힌 뒤로 에너지 값이 상승하면서 물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나 민생, 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이 충격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는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추경하면서 또 선거 앞두고 은근슬쩍 또 매표성 이런 사업들 끼워 넣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뭐 최고위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오늘 한 얘기가 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이런 거 지금 슬쩍 끼워 넣은 상태다. 이런 것들 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화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쟁점에 지금 오른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좀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뭐 여러 가지 뭐 꼼꼼히 봐야 된다, 뭐 좋은 얘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역시 가장 좀 문제 삼는 게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현금용 뭐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형태이긴 하지만 현금 그것도 이게 보편적 지급은 아닌 것 같고 저소득층 위주로 이제 차등 지급한다는 건데 이것도 매표용 선거용 현금 살표다 이런 그 야당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할 거면 이 중동 전쟁도 이 트럼프가 이 한국 선거를 고려해서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어렵고 뭐 에너지 문제, 뭐 유가, 물가, 환율 지금 다 날린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한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뭐 산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비상하게 대응을 하는 이 방식을 두고 이거 선거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선거 앞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국가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정부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누가 봐도 지금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심지어 이 추경에 전쟁 추경이라는 말을 이제 붙일 정도의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시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도 저버리는 일이고 공당으로서의 책임도 회피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지금 추경안을 할 때 분명하게 이제 원칙을 세웠던 게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을 한다는 원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 국민 보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항상 이 지역화폐 얘기할 때 문제 삼았던 게 뭐 이거 보편적으로 주는 거 아니냐, 모두한테 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럴 때 반대하는 얘기 들어보면 차라리 취약계층한테 준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취약계층한테 준다고요?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할 건지 저는 좀 궁금하고 이럴 시간에 본인들도 오히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선 여야가 합심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정부가 추경을 안 하겠다고 해도 국회에서 나서서 지금 추경해야 될 정도로 상황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신조 부대변인 취약계층한테 준다는데 좀 얘기 좀 듣고 싶다 그러죠.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예. 아니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어떠한 정책을 펴도 그것이 선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매표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국민들과 있는 간담회 그거조차도 총선용 매표행위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매우 거세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대놓고 국민들한테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약계층 돕지 말자. 그러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전쟁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경제 파급력을 줄이자. 그러한 대의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과 선거를 몇 달 앞둔 이 시점에서 한다?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도 의심하실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다면 혹은 취약계층한테 주어진다면 그 취약계층 분들이 민주당을 찍게끔 하는 그러한 견인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자고 합니까? 왜 이 시점이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빨리 추경을 하자. 지금 대정부 질문도 있고 국회 일정도 있는데 그것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이걸 처리하자.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오만방자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취약계층 돕지 말자 그거에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취약계층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 경제적인 난맥상 극복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과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했었던 그 비난과 비판의 절반만큼 여기에 대입시키신다면 저는 충분히 반성하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이 입장이 되게 다른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 같아요. 2020년에 22대 총선 앞두고 코로나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총선 보름 전에 이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슈를 띄웠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지급하겠다. 근데 이거에 더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아니다 이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된다. 이걸로 이제 선거 운동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뭐 이런 재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좀 그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대정부 앞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서 국민의힘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면은
된다면은 뭐 이거는 국민의힘이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이게 이제 뭐 추경 편성 와중에 장동혁 대표는 뭐 보유세, 설탕세 뭐 이런 거 거론하면서 지방선거 끝나고 정부가 세금 올릴 거다.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갈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장 대표의 이런 주장은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건 시간 관계상 각자 짧게 한 30초씩만 얘기해 주세요. 장 대표 주장 어떻게 보세요? 뭐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는 뭐 정부가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응하는 그 추경, 비상한 상황에서 하는 그 추경을 다른 사안이랑 결부시켜서 이거 하고 이 다음은 이걸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호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만약에 추경하고 돈 썼으니까 세금 올려서 이거 충당해야 된다 이러면은 오히려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인. 담배와 소주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서민의 기호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취약계층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해놓고 서민의 기호식품 가격을 올린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에 6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9,800원까지 올린다. 이것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담배세 인상, 주류세 인상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뭐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보유세 인상은 최후적으로 쓸 카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거 이후에 담배세, 주류세, 보유세 이런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산다.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오늘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의 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김 전 총리께서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나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좀 많이 각오를 하신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유권자들께 다가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역사도 쭉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뭐 사실 출마 제의를 언제 받았는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출마 제안이 있었고 처음엔 거절했다. 근데 왜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참 저는 울림이 있는 출마 선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잘 준비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 역시 그 정치의 구력이라는 것이 어디 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역시 대구시장 뭐 출마한 분인데, 김 전 총리가 대구위에서 한 일이 뭐냐. 총리 시절, 행안부 장관 시절에 권한이 있을 때는 대구위에서 뭐 했냐. 이런 이렇게 지적도 했고요. 앞서서 정청래 대표가 김 전 총리 만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를 그 요청하는 자리에서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으로 열심히 뛰겠다. 뭐 김 전 총리는 대구 경북 통합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 뭐 여러 가지 큰 현안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강력한 여당으로서, 정부 여당으로서 해줄 수 있는 어떤 현안을 해결시켜 주면서 더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 지금 그림은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관위원장 맡고 있는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가 호남에다가 예산 폭탄을 안겨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 그 당선이 됐었잖아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장 격전지가 될 수도 있는 이 대구에다 총력을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신조 부대변인,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이것도 더 내부 정리하고 와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안 해줬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부겸으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힘이 못한 거 김부겸이 해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단일된 도출안을 내가지고 갔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막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초기엔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그 혼선을 극복하고 단일된 의견을 갖고 갔지만 막은 건 민주당이다. 왜 민주당이 그때 왜 막았겠습니까? 대구 경북이 갈라져야 대구의 김부겸을 출마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한석이라도 본인들이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을 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이 된다고 해서 본인의 업적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어폐가 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의 선거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부 여당, 그것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정부 여당 출신의 지자체장으로서 예산 폭탄이라든지 혹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두 끌어오겠다 이런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어요. 김부겸 전 총리가 20대 총선에서 대구에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20대 총선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에 당선된 게 2017년 5월입니다. 불과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1년 하고 나서 당선된 거예요. 그러면 정부 여당과 본인의 그 사이클이 맞았던 게 한 3년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 3년 동안은 뭐 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 3년 동안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꼭 정부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끌어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뭐 하고 지금 와가지고 본인이 대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번 그 대구시장 선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도 지금 아주 비상한 각오를 새기고 나오셨기 때문에 좀 치열하게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국민의힘 쪽으로 와보면 대구죠.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한 분은 법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한 분은 흰색 잠바를 입고 지금 대구 시내를 다니고 계십니다. 자, 두 분 다 막 출마할 태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나 누가 나오면 되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신지호 부대변인 보세요. 제가 보기로는 좀 교통 정리가 있을 것 같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든 무소속 출마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은 일여다야의 구도예요. 물론 네. 야권이 유리한 선거구긴 합니다만 일여다야가 됐을 적에 미칠 수 있는 그 후폭풍 그거를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오히려 일여다야의 구도면 국민의힘으로 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저희가 뭐 지난 총선에서도 보면 부산 이런 데에 그 정현욱 의원 그리고 민주당 한 분 장해찬 당시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가 되고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에 오히려 그러한 선거 분위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 역결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라고 알려진 지형에 그렇지 않아도 강한 민주당 상대가 등장한다면 나뉘었을 경우에 무소속 후보를 뽑기보다 야 그래도 여기마저 우리가 정을 주지 않는다면 이곳에서마저 우리가 이 외면한다면 이 보수 진영 우파 정당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 표가 더 쏠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뭐 김부겸 전 총리도 훌륭하신 분입니다만은 결국에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동수 대표님. 이 부분은 이제 신주호 전 부대변인이랑 의견이 다른 게 그 김부겸 전 총리가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대구시장 선거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었는데도 그냥 본인 브랜드만 가지고 40% 득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김부겸 전 총리나 민주당에 대한 그 호응도는 더 높아진 상황이고 국민의힘의 인기는 더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한 40 많이 떨어진 상황.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40% 중반대는 김부겸 전 총리가 득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가 둘로 쪼개져서 나왔다. 그러면 한쪽이 한 5%만 가져가도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선거가 지금 되지 않을까. 상황에서는 치명적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뭐 주호영 의원이나 이진숙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어필을 해야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뭐 대구 지역의 보궐선거 이런 거 국회의원 생겼을 때 한 자리 좀 챙겨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전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한 용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광주 전남 통합시장 출마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웃어요? 평가해달라 그러는데. 이건 칭찬해야죠.
참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 공관위원장께서 이렇게 셀프로 뭔가 이제 험지 셀프 공천? 네, 셀프 공천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 험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공관위원장을 안 하시고 본인이 나서겠다고 했다면 뭐 그거 자체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은 이렇게 원칙 없이 뭐 온갖 욕을 사실은 다 받으면서 그리고 온갖 비판을 다 받으면서 누가 봐도 이건 혁신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러니까 아무 컨셉이 없는 공천을 하면서 본인은 출마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라는 전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웃은 것도 네. 황당해서 웃은 거예요, 사실은. 자, 신조부 대변인. 그래서 사실 저도 질문을 드린 건데 이거를 살신성인을 나부터 하겠다. 근데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하는 사람이지 사실은 출마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다른 당의 어떤 그 출마 예정자나 출마를 원하는 분들도 이렇게 좀 살신성인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이렇게 공천으로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본인 출마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고 네. 시사를 한 것이잖아요. 시사? 그런데 네, 네. 어려운 곳에서 뭐 역할을 다하겠다 이것이 꼭 이번에 출마하겠다 그렇게만 바라봐선 전 안 된다고 보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분명히 그 전남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 출중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18%인가를 득표했어요. 네. 선거비 보전을 다 받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 지역에서만큼은 선거를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오히려 본인이 당의 원로로서 그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무언가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겠다. 그러한 헌신은 저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네. 이동수 이 대표님. 공관위원장 출마를 우리가 평소에 비판하는 것들이 아니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게 말이 되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여기가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역이 뭐 팽팽한 지역구여서 본인의 지위가 영향을 끼치면 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호남에 출마한다는 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본인이 진짜 좀 살신성인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 이분 이 커리어를 좀 경력을 좀 찾아보니까는 95년도에 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광주에 계속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호남 지역에 계속 출마를 하셨는데 2020년만 물론 서울에 이제 무소속 출마하신 거 빼고는 모든 선거를 광주나 호남 지역에 출마를 하셨어요. 순천 곡성 해가지고 이제 저는 보수 정당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수십 년간 본인이 이제 험지라고 불릴 수 있는 호남에 이렇게 출마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는 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질문은 제가 박상민 최고위원께 드려볼게요. 오늘 뭐 정청래 대표하고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그다음에 뭐 서울지역 구청장, 광역기초인 예비후보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 다 모여가지고 최고위원회 열었는데 여기서 정청래 대표 승리 낙관론을 경고하면서 언행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 5글자로는 부자 몸조심입니까 뭡니까? 끝까지 겸손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5글자네. 네, 뭐 일부 5글자를 맞춘 거예요. 야, 네. 똑같은 비슷한 뜻으로 이렇게 좀 약간 어감이 다를 수도 있군요. 예. 이게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선거 판세에 대한 분석이 이제 좀 더 본격화되는 시점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지점들이 뭐 부산, 대구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그동안 뭐 좀 쉽지 않았다라고 평가받았던 뭐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뭐 쉽지 않은 전략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번에 민주당 뭐 이변 일으키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어떤 낙관론을 경계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그런 전략 지역들의 특징이 선거 막판에 가서 말실수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들 혹은 될 것 같다가도 막상 투표장에 가서 결과를 보면 달랐던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 히스토리를 쭉 보면 다 크게 쌓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아무리 지금 국민의 상황에 국민의힘 공천 상황이 안 좋고 안에 난리가 나고 징계가 있고 해도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다 이렇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30초씩만. 자, 이동수 대표님.
과거에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타고 이제 뭐 개헌선까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의원이 60, 70대는 집에서 쉬셔도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민주당이 끝까지 이제 잘 나가는 상황이더라도 막판에 이제 말실수 한두 개 때문에 이제 또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는 끝까지 잘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인. 저는 분명히 분위기가 전환될 그 시점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선거가 2달 정도 남았는데 네. 이 2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안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정부 여당으로서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할지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아무리 겸손하게 한다고 한들 분명히 사고가 터질 것이고 그러한 기회를 삼아서 국민님이 얼마나 그 반사이익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이번 선거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진성이는 오늘도 거친 숨을 내쉬며 힘겨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잦은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던 진성이 폐렴이라 여겼지만 돌아온 건 생식세포암이라는 낯선 진단이었습니다. 이미 암은 폐와 심장까지 번진 상태였고 수술을 진행했지만 모두 제거하긴 어려웠는데요. 그날 이후 진성이는 정기적인 검사와 항암 치료를 멈추지 못한 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우면 숨이 차올라 앉은 채로 밤을 지새우는 진성이. 엄마는 늦은 밤까지 마트에서 일해보지만 하루하루 커지는 병원비는 무겁게 쌓여만 갑니다. 진성이가 불안과 걱정을 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에,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60mm 이상, 강원 산지와 동해안, 제주도에 10에서 50,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대 40, 경기 남부에는 5에서 20, 서울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밤사이 제주도와 경북 동해안, 부산과 울산에는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충남, 호남 해안과 영남 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2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서울 20도,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4월의 첫날인 모레 수요일에는 다시 제주도와 강원 산지, 남부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극도로 잘하고 있다며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미 조기경보 통제기가 이란 공습으로 처음으로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키스탄은 중동 사태 종식을 위한 미 이란 대화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기존보다 4조 원 늘어난 24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이 지원됩니다. 코스피는 2.97% 내려 5,270대에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국민과 역사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천 배제로 내홍이 이어지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합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반면에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압박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은 중동 문제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희수 교수님은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이스탄불 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중동 각국에서 꽤 오랜 기간 현장 연구를 수행하신 손꼽히는 중동 전문가입니다. 오랜 시간 중동 연구 해오셨는데 교수님, 이란이 이렇게 네. 군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심한 타격을 입은 적을 본 적이 계십니까? 1980년에서 88년 사이 이란 이라크 8년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됐지만 아마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때는 뭐 재래식 저강도 전쟁의 성격이라 뭐 이번처럼 철저하게 물이나 전기 또 가스 난방 학교 병원 같은 생명과 일상의 삶이 무너진 것은 아마 1979년 혁명 정권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 같고요. 네네. 따라서 가장 심한 군사적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교수님 지금 말씀 중에 심한 군사적 타격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반 사람들의 일상의 삶까지 지금 무너뜨리는 그게 사실 무서운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 그렇고요. 네, 테헤란 1,000만 인구 중에서 500만이 지금 빠져나가고 지금 뭐 이란 친구들하고 매일이 가끔씩 되는데 네. 뭐 물이 안 나오고 전기 오래전에 끊겼고요. 가스 난방이 안 되고 뭐 학교는 문 닫았고 병원이 폭격당해서 부상자들이 지금 치료를 할 수 없는 뭐 거의 그 사람들이 표현에 의하면 생지옥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아주 생생한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시니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생지옥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하메네이 사후의 아들 모스타바가 권력 승계했다고 이란 대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정작 모스타바 모습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은 모스타바도 중상을 입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보를 종합해 본다면 모스타바의 현 상태 어떻다고 보세요? 뭐 대중 앞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뭐 내외 전문가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육성 파일도 안 나오는 걸 봐서는 굉장히 심한 상태인 것 같고요. 또 한편은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공개적으로 표적 암살을 공언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나타나는 순간에 바로 표적 암살될 위험 때문에 은둔 상태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놀라운 것은 이런 최고 지도자 이후고나 부상이라는 극도 위기 국면에서도 이란이 놀랍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차기 지도자 선출이 이루어지고 또 과도 행정체계 수립 등 헌정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뭐 외부인에서는 너무 놀랐고요. 네. 또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결사항전이 뭐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이 전쟁을 단기에 끝낼 수 있다고 오판한 아마 결정적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헌정 질서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사실 이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헤란 1,000만 명 중에 500만 명이 빠져나가고 생지옥이다라는 표현이 그 과언이 아닐 텐데. 보통 지금, 이런 상태면은 전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물과 전기가 없으면 약탈이라든지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걸 눈에 불을 켜고 봐도 이란에서 그런 영상이 아직 우리가 하나 접해보지 못했고 네. 적어도 해외에 180개 가까운 이란 공간이 있는데 이란 공간 어느 곳에서도 서방 세계에 망명했다는 뉴스를 못 접해봤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미국이 바라보는 이란과 이란 내부의 사정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도 그런 면에서 약간은 균형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사람이라면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이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놀라울 정도로 이탈이 없고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고 또 헌정 질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측면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출신인 마슬리스 의회죠.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미군의 지상전 가능성을 놓고 결사항전을 이제 밝혔습니다. 자, 전쟁과 협상을 이란이 이제 미국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이란은 전쟁하고 협상 중에 어디에 더 좀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협상이지요. 네. 또 이란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막다른 최악의 버티기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정권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협상 기류는 분명한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제의했던 협상안은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협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란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란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없다. 이거는 체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협상 당사자로 지목된 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협상력을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미국이 15개 항 종전안 제시했는데 이거는 되게 비현실적이고 또 이란도 미국에게 제시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미국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는 이런 조건을 내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 각각은 자기가 원하는 협상 그 카드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좀 과도한 조건을 내거는 것은 협상의 기본적인 절차겠죠. 네. 그렇지만 현재는 알려진 대로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주도해서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공동으로 양측 요구를 조율하는 간접적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뭐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4월 6일 8시라고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지면 그 다음 단계로 직접 대면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아직은 양측 협상안의 간극이 너무 커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핵심 쟁점은 그 핵 무장화 포기, 그 핵무기 포기, 그 다음에 이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0kg의 처리와 해외 반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접점이 가능해 보이는데 절충하면 되니까요. 예.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 뭐 글로벌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국제법을 어기고 뭐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초등학까지 폭격하면서 공격했으니까 피해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위기 국면의 경황과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이제 봉쇄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야 배상 안 내면 적어도 호르무즈 통행료라도 받겠다. 네. 아니면 마지막 수단으로 동결된 이란의 자국 해외 자산을 풀어주든지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하게 쓰고 있는 단계고요. 네. 또 한 걸음 더 나아서 어제부터는 예멘 후티 반국과 협력하면서 홍해 쪽에 또는 이런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바브엘 만데브 해협 봉쇄 카드를 쓰면서 네. 지금 이란 측에서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미국이 말을 안 들으면 지상군 개입을 지금 만지작하고 있죠. 네. 자, 또 다른 해협 그거 질문은 제가 바로 뒤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자, 지금 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래 이제 미국이 그 전쟁을 시작한 거는 그 이란의 핵무기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거 좀 무력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핵무기 금지라든지 농축 우라늄 뭐 처리 해외 반출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문제고 차라리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협상이 장기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쟁이 더 갈 수도 있다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실 핵 협상 이런 문제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해서 희석을 한다든지 위험도를 낮추는 이제 현실적 실존적 위험은 아닙니다. 아직 미국, 이란은 북한과 달리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고 네. IAEA 충실히 받아왔기 때문에 핵무기 단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정부 당국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급한 문제는 아닌 거죠. 예. 당장 시급한 문제는 호르무즈 봉쇄로 온 글로벌 경제가 몸살을 앓고 그 미국 국내 여론도 나쁘고 뭐 우리 한국이 직격탄을 맞지만 거기다가 이제 홍해 그 이제 바브알 만데브까지 해협이 봉쇄된 다음에 이거는 그야말로 1차, 2차 오일쇼크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경제 글로벌 위기가 오니까 뭐 이것도 미국이 감당이 힘드니까 또 이란도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예. 뭐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그 협상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전쟁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반에 이제 미국이 약간 뭐 금방 끝낼 수 있다는 오판을 좀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호르무즈의 어떤 경제적 효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이 저항을 하면서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 미국이 당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란도 결국 전쟁의 관건은 호르무즈 해인 걸 다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예상했었고 네. 이제 모든 그 핵 반도 시설과 탄도 미사일과 이제 기반 시설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이란은 이 마지막 카드에 네. 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도저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가 뭐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네네. 지금 직접 군대를 보내서 이제 지상군을 통해서 해협을 풀겠다는 지금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그 홍해 입구에 있는 바벨만데브 해협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 거기에 이제 네. 후티 반군이
어쨌든 거기 이제 해협 봉쇄하겠다 이러면서 여기 일종의 이제 참전을 사실상 한 건데 이게 좀 중동 전체로 볼 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국들 통과를 해가지고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하는 건 전체 뭐 선유가스 20%지만 거기도 홍해도 한 15%대니까 이게 합하면 이제 35%니까 그야말로 뭐 이제 배가 되는 위협이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호르무즈가 병치되면 그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 원유를 수출을 하게 되는데 네. 양쪽이 다 봉쇄되면 사우디 같은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생명선이 차단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멘 후티 반군이 실질적으로 그 홍해 해협을 봉쇄한다면 사우디는 필연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네. 뭐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오히려 협상 국면에서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란과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이제 공격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지금 미국과 협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홍해 해협까지 봉쇄된다면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으면 전쟁은 이란과 걸프 국가 간의 전쟁으로도 확전될 가능성이 큰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더 확전이 되는 건데 사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전쟁을 더 해야 한다는데 이때는 아직 이제 후티 반군이 요 해협으로 튀어나오긴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 빈살만이 사우디가 공격을 좀 받아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걸까요? 빈살만 왕세자가. 그렇죠. 충분히 고려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란도 앞으로 2030 사우디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그게 이제 네옴 신도시가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네네.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군사 경제 동맹체를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사우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공격 자체를 동의한다기보다는 이미 공격이 됐으면 이란이 철저히 와해돼서 다시는 사우디의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이 만들어 주기를 내심 바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은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개입하면 모든 유전 시설이 사우디 90%의 유전 시설이 이라크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사정거리 100km 이내에 있습니다. 초토화되는 거고요. 예.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사우디 국민이 지금 70%를 담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담수 시설도 다 거기 있습니다. 네. 거기는 없어도 우리가 뭐 몇 달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며칠도 못 버티잖아요. 그렇죠. 그는 바로 직접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우디가 참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까지 이제 봉쇄된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전략적 판단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중동에서는 물이 기름보다 비쌉니까? 훨씬 비쌉니다. 한때는 리터당 물값이 석유값에서 한 4배 정도 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담수화의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대한민국 어쨌든 여러 가지 원천 기술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담수화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 그리고 한때는 물이 기름보다 4배까지 비쌌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교수님 제가 질문 이어가 볼게요. 미국은 협상 잘 되고 있다 하면서도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하르그섬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뭐 크기는 여의도 면적 한 8배 정도 되고요. 네. 그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이란의 모든 핵심 군사 시설이 집결되어 있는 군사 거점 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90%의 수출을 이 섬에서 담당합니다. 그게 수심이 굉장히 깊고 유조선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천혜의 그 항구거든요. 네네. 뭐 그러면서 이란으로서는 핵심 생존 전략 거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 하르그를 만약에 이제 미국이 점령한다면 이란 경제의 목줄을 끊는 그와 마찬가지 동의어고 또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한 최고의 전략 요청지인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의 어떤 성패는 이 하르그 섬을 어떻게 점령하는가, 여기 아마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요. 하르그 섬 그 중요성은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마디로 군사 거점, 군사 요충인데다가 이란 정유의 대부분 90% 정도를 다루는, 한마디로 이란의 생존 기지, 생존 거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르그 섬이다. 자, 근데 이란과 협상 잘 되고 있다 막 이렇게 그 공언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근데 점령 가능성을 동시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정말 거기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거 압박해가지고 좋은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자신도 아직 자기가 무슨 일 해야 될지 결정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결정을 할지 본인도 모를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작년 6월에도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협상 깨고 바로 그 이튿날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도 6월 20일 협상하면서 다음 협상일이 예정돼 있는데 바로 공격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7,000명의 공수부대와 또 10,000명의 추가 병력과 또 항공모함을 보내면서 네. 계속 군사의 레버리지를 높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는 연막 전술이다. 우리가 2번 속지 3번 속냐, 3-4번은 안 속는다. 그래서 이란은 이게 이제 미국의 하르그 섬 지상군 투입을 기정사실로 보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트럼프도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라는 그 가시적 효과가 그 4월 6일까지 이란과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상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격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협상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별 옅어 보여서 전면적 지상전은 어렵습니다. 이란이 본토에 공격하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다 미국 내에서도 그는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르그 섬 점령을 위한 지상군 파괴는 제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하르그 섬 하나만 점령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7개 이제 아치처럼 섬이 있습니다. 네네. 그 섬에 지금까지 이란이 그 모든 섬에다 군사 전략 기점과 기뢰 부술 같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하르그 섬과 7개 섬을 동시에 점령해야 되는 때문에 이게 상당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또 이제 작전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해서 그 점에서 트럼프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자기 미군들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11월 중간 선거도 있는데 되게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될 텐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교수님. 그 지상전 관련해서 중동 지역에 지금 주둔 중인 병력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란 전역을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하르그 섬이나 지금 말씀하신 7개 섬 정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건 좀 부족한 병력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섬을 점령한 데는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봐요. 영구 점령한다면 리스크가 많지만 그 이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전략이고 장기 점령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점령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그 안전 통행을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확보해 놓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작전을 할 수 모자라니까 지금 그 인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한 7,000명의 특수부대나 이제 장비가 오고 있으니까 그게 5만 명하고 합해진다면 충분히 공격은 가능하겠죠. 문제는 지금처럼 일방적인 공중 폭격과는 다른 이란도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당한 인명 손실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교수님,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란 특유의 지형 때문에 미군 병력이 왔을 때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을 거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는 본토에 들어갈 때 얘기입니다. 바로 유전지대가 있는 이란 남부부터는 그게 알브루즈 산맥이라고 하는 1,600km를
그 이란 남부의 유전지대를 막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테헤란이나 핵시설에 있는 나탄자나 그 포로드 같은 핵심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1600km에 놓여 있는 수천 미터의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도 그 산맥을 넘고 정복하기는 알렉산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알렉산더도 고생했을 것 같은데요. 정복했어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지금 이제 뭐 9,200만에 뭐 정규군이 100만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몇만 명이 투입돼 가지고 지상전 또 이라크 이란 전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뭐 지상전은 누가 보더라도 승산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만약에 지상전 그 이란 본토로 지상전이 들어가가지고 하면 이건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별 탈 없이 나왔지만 네. 이란에 들어가면은 뭐 빠져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더 최악이다. 네네네. 교수님은 아프가니스탄은 빠져나오기라도 했지만 이란은 본토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아마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교수님 그리고 지금 중동 사태 바라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 등 주변 아랍국들 분위기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이스라엘과 경제 공동체를 돈독하게 하면서 이란이 좀 무력화돼야 본인들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중동 국가까지 엮어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중동의 어떤 나라 간의 구도랄까요?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일단 6개 걸프 국가까지는 이제 공동 방어 전술을 확보하면서 자주 자기들끼리 매일 6개 국방장관, 외무장관 하면서 공동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 그 나라들은 안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란을 그 강력한 적대 국가로 만들어 놓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동시에 이번에 그 미군들이 자기의 원전이나 AI나 미래 설계를 위해서는 안보가 필수적이고 그 안보를 위해서 미군 4만 명이 주둔하면서 미국 군사 시설을 허용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란의 공격의 빌미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아랍 국가는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미군이 우리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는 요 구도가 굉장히 하나의 큰 변화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랍 6개 국가는 이란이 최대한 약화되기를 바라지만 네.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란과는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관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안보 그 의존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쓸 것 같고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변수가 그 이스라엘이 이란 과학기술대학 2개를 폭격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이건 뭐 전쟁 범죄하던 대학과 그 과학자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있는 또 텔아비브에 있는 대학을 이제 폭격했는데 네. 문제는 이 6개 아랍 국가 내에 약 80개의 미국계 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있는 미국계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국계 대학을 폭격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거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것도 지금 6개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란은 그 미국계 대학도 우리 표적 대상이라고 이미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저 보니까 제가 그냥 제 스쳐가는 생각인데 이란의 과학기술대학 이거 폭격한 거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핵무기 개발하는 거 이런 종류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카이스트의 그 대학에다 핵과학과가 그런다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뿌릴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가 인류의 보편 가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나중에 그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전 우리가 넘지 말아야 금도에서 넘은 건데 그래서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과 미국 입장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레드라인을 지키면서 굉장히 협상 국민인데 또 미국이 협상이 빨리 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최대한 모든 시설을 많이 이제 부셔서 이란의 재생력을 최소화하자 이게 이스라엘 전략이니까. 그 이제 뭐
11,000 곳을 복귀했다니까 남아있는 곳이 없어서 대학까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란 대사가 한국은 비적대국이다. 그래서 뭐 통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랬는데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비적대국 선박은 호르무즈 통과할 수 있다고 이제 말은 했는데 정부는 또 신중한 입장이고요. 지금 우리 정부는 정확하게 어떤 스탠스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한미 관세 협정도 있고 대미 투자법도 있고 지금 미국과 걸려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G7이나 유럽하고도 공조하면서 약간은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또 그 나토가 미국하고 완전히 등을 돌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위반한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나토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조금 여지가 있는 편이죠. 좀 홀가분해졌죠. 네, 뭐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간자인의 입장에서 이제 적극적인 참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동시에 이란하고도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미국의 이란 제재라는 것은 이 유엔 결의안이나 국제법에 의한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제재이기 때문에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란을 우리 국익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란하고도 핫라인을 구축해서 이제 협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통행료를 받는다 하지만 이건 아마 성사 가능성이 없겠지만 결국 선별적으로 이제 통과시켜주면 튀르키예나 파키스탄이나 태국이나 또 이렇게 협조한 나라들은 지금 이제 유조선이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이란하고도 보다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듯이 보이고요. 네. 참에 우리 정부가 맨날 그림자 뒤에 숨어서 방관자 역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평화 애호국가로서 좀 적극적인 분쟁 중재자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네. 자, 전쟁 여파로 뭐 환율이나 원유 공급망 이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희수 교수님께서는 이슬람의 뿌리는 상인이다. 중동은 종교의 땅이기 전에 시장의 땅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를 에너지 전쟁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매듭지어질 걸로 보시는지 또 우리의 스탠스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 중동 이슬람 세계는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인구나 지역에서 네. 우리 어마어마한 미래 시장이고 80%를 우리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분쟁의 땅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함께 협력할 미래 시장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필요하고요. 네. 또 석유나는 아랍 6개 나라 인구 다 합해봐야 이란 인구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서구와 협력했을 때 어마어마한 잠재적 시장 크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네. 특히 방산, 원전, AI 같은 캐시플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가 전쟁이 끝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전쟁에만 몰입하지 말고 전쟁 이후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네. 자, 중동, 이란을 포함한 중동의 시장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익을 챙겨야 한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에 대한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차량 오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 지금 검토하고 있죠? 예, 지금은 공공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유가가 더 상승하는 경우에는 국민께도 협조를 좀 부탁드려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량 오부제를 좀 확대할 만한 계획을 예고를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이 한 2단계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가 비상 상황이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지금 현재 두바이유 기준으로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110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구부총리도 $110, $1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20, 130까지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 더 강한 조치가. 그러면서 이제 120, 130이라고 하면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초기에 이제 확 올랐을 때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리고 이제 금융위가 관련해서 좀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제 민간이 좀 스스로 오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금융권 간담회를 했어요. 뭐 은행, 보험사, 카드사 이런 분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정부 측에서 보험사들이 그 자동차 보험료를 오부제에 참여를 하면 좀 깎아주면 어떻겠냐. 왜냐? 그러면 오부제에 참여한다는 말은 5일마다 한 번씩은 차를 운행을 안 하니까 이러면은 그만큼 사고가 덜 날 테니까 좀 깎아줄 여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 오케이. 우리 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그리고 카드 업계와는 이제 대중교통 많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더 줘가지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오부제에 참여하겠다. 우리도 스스로.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지금 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본적으로 차량 오부제 그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로 얘기하다가 이제 뭐 차량 보험료, 차량을 이제 덜 타고 다니니까 덜 타고 다니는 만큼 좀 그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줘서 해주면 어떠냐. 그다음에 카드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외에 더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직 유가를 더 낮출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 풀리는 그 유류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지난주에 일단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기준으로 해서 7%에서 15%로 낮췄는데 이게 1리터당 763원 하던 거를 698원으로 한 70원 정도 낮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 얼마까지 낮출 수 있냐 이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법상 한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2022년 하반기에 낮췄던 37%거든요. 37%까지 낮춘다 그러면 1리터당 516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한 180원 정도 더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책이 이제 추경인데요. 오늘 좀 전에 이제 본 뉴스인데 이제 여야가 추경 일정을 합의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일 정부가 일단 제출을 하고 여야는 논의를 해가지고 10일까지는 처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부총리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어제 얘기를 했던 게 25조 원 규모로 편성을 하되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전 이런 걸로 해가지고 4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만들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 말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막 금융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세제 카드도 꺼내야 되지 않을 될 때가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총리도 얘기가 일단 여러 수단을 써보고 안 되면은 최후적으로 세제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최근에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다가 뭐 정부가 발표를 하기에는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뭐 고민을 많이 하시 싶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고 뭐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경상 환자인데도 오랜 기간 병원을 찾는 또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속칭으로 나이롱 환자다 이런 얘기도 쓰기는 하는데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했어요. 근데 시행 시점은 또 미뤄졌다고 하네요. 일단 8주 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8주.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이 경상 환자들이 이제 병원을 다니는 기간이 이제 네. 8주 정도면은 한 90% 정도 해소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 이상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더 판단을 받아보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받아보게 좀 귀찮게 만들면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나눠봤는데 네.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14개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 13, 14등급. 예를 들자면은 뭐 조금 삐었거나 아니면 좀 찰과상을 입어가지고 네네. 꼬맸거나 멍이 났거나 뭐 이 정도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8주 이상 병원을 다닌다? 이거는 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원래 올해 초에 하려고 했는데 한방병원 같은 데서는 아니 8주 이게 신빙성이 있는 통계냐 좀 못 믿겠다. 이렇게 해버리고 또 환자들도 이거 해버리면 보험사만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반발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미뤄지는 중입니다. 네. 자, 실제로 8주 이상 치료받는 환자 한방이 더 많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다면서요. 예, 아까 제가 방금 90%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작년에 이제 4개 대형 보험사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 통계를 낸 거를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 13, 14등급 네. 이제 경상 환자 중에 88.6%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 이랬는데 한방이랑 양방이 차이가 컸습니다. 이제 한방 같은 경우에는 한 15%, 13.8%는 8주 이상 네. 치료를 받았고, 근데 양방 환자는 5%만이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8주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요. 4609님이 요즘처럼 아껴야 하는 시대 뉴스레터 K로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랑에게도 꼭 들으라고 어플리케이션 콩을 깔아주었어요. 4609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있는 사이비 교주 JMS 정명석 씨가 그동안 교도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연합뉴스에서 취재를 했던 모양인데요. 네네. 이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11년 동안 이제 갇혀 있다가 네. 다시 나왔다가 2022년에 다시 한번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독방에 살았던 기간을 계산을 해봤는데 네. 2008년부터 10년 동안은 쭉 독방에 살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회 저명 인사다 이 사람은. 그래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독방으로 이제 따로 분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저명 인사는 저명 인사. 저명 인사는 저명 인사죠.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런 논란들이 막 다큐 같은 게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저명 인사가 그런 식으로 대접받을 수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독방을 또 계산을 해보니까 한 그 독방은 5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한 평 반 정도 되는데 네. 2인실은 이제 6제곱미터 정도 돼가지고 이제 2평에서 둘이 살아라 그러니까 1인당 면적이 더 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다시 이제 입감을 했는데도 또 독방에 들어갔었대요. 몇 달 동안. 네네. 그러다가 이제 다큐 나오면서 좀 논란이 돼가지고 그 이제 다른 사람들과 수용을 같이 했는데 다시 이제 또 아프다고 이렇게 또 병원 치료방 뭐 이런 네. 식으로 2인실로 갔다고 합니다. 자,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연말정산 끝난 뒤 매년 2월이면 월급이 평소 받던 거가 크게 뭐 달랐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4월에도 이게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보통 2월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거는 이제 소득세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미리 이제 세금을 내놨던 거랑 예. 실제로 세금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4월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합니다. 건보료. 예. 그래서 건보료를 1년치를 딱 계산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데 네. 실제로 건보공단이 이거를 통계를 내보니까요. 1656만 명이 이제 대상자인데 네. 그중에 건보료를 더 내야 되는 사람이 103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1인당 더 내야 되는 건보료가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동 사태가 경제에 미친 여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OECD가 지난주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춰서 1.7%로 전망했습니다. 자, 권혁준 평론가님, 이게 0.4%포인트란 수치, 이거 한 어느 정도의 수치입니까? 크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수정 전망치 하면은 0.1%, 0.2% 그렇죠.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이번에 0.4%포인트 정도 사실 이제 더 내렸다는 얘기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이제는 수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 당국도 신경을 써야 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성장률은 이제 둔화되는데 물가는 크게 높였다는 거죠. 지금 물가가 2.7% 물가 상승률. 그러면 성장은 한 둔화되고 물가가 높아진다? 이거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아니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에 오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 그 단계까지 가면 최악이거든요. 예, 뭐 물가만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도 이제 오늘 수업이 있다 보니까, 강의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이제는 거시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럼 OECD의 이제는 수정 전망이 우리만 수정했느냐?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이제는 하향 전망을 했고요. 다만 이제는 유럽과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다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하거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국은 더 높였다는 거예요, 성장률을. 그러니까 그러다 그렇게 따진다 보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AI발 이제 수요가 있습니다. 굉장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AI는 오히려 이제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공지능 효과로 인해서 더 성장률 자체를 이제는 더 높인 상태죠. 전쟁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장률은 우리가 떨어지고 우리가 좀 피해를 받고 있고, 그 이유는 명확해요. 유가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수출 위주의 기업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 미친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는 우리는 수출로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비용이 증가되면 당연히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 또 전망치 유지했고 세계 경제 전망치도 2.9% 유지됐는데 우리가 떨어진 건 그만큼 우리가 더 수출에 의존하고 그 석유에 더 의존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특히 환율이 걱정이에요. 1,500원대가 이게 이거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 노멀 되는 거 아니냐, 또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물어보죠. 만약에 위기가 오고 힘들다 그러면 뭐가 가장 좋느냐? 당연히 현금이겠죠. 그렇죠. 모든 투자자들은 똑같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현금이 최고야. 뭐 금 다 필요 없고 채권 필요 없어. 그래서 현금을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근데 현금은 하면 달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이 달러를 이제 매수하게 되고, 오늘 보니까 이제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6개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인데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고, 그럼 계속 강달러는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환율이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 투자자들 봤을 때 야, 중동 원유 많이 쓰는 일본과 우리나라 위험한데? 비용이 더 많아지겠는데? 국가 경쟁력 떨어지겠는데? 야, 그러면 이제는 원화 팔아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계속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지금 딱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본래 원화 가치 낮았던 상황에서 지금 중동 사태가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당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 때문에 환율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최근에 서학개미들 움직임은 어때요? 그러니까 소폭 줄긴 했는데요. 미국 투자 자금이 소폭 줄긴 했어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는 한국 예탁결제원 정보인데 여기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1월에는 한 527억 달러였고요. 2월에는 516억 달러, 그다음에 3월에는 461억 달러. 그러니까 점점 감소하고 있어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큰 금액으로. 네네.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고환율 상태에서 미국에 투자한다? 사실 나중에 환율 떨어지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국장보다 미장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율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미국 수익률이 더 좋을 거야. 미국의 장이 더 오를 거야라는 이제는 신념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 장에 계속 투자하신 분들이 늘어나는 거고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런 생각을 그래요.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워낙 그 국장에 대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믿을 건 미국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투자하는 부분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에 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근데 이 서학개미들 국내 시장에 복귀하라고 정부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이걸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금융시장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걸 출시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환율 안정 3법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시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지금 환율이 너무 급한 거죠. 예,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지금 딱 오늘 보셔도 아시잖아요. 1,500원 동안 계속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아직 국회 통과 안 했는데도 이걸 진짜 시행을 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너무 환율이 오르고 뻔히 아는 거죠. 너무 급하니까. 네, 뻔히 급한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를 먼저 꺼내 들었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일단은 빨리 국내로 복귀해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꺼내 들었습니다. 카드를. 네. 그러면 일단 매도 금액이 최대 5천만 원까지고요. 그럼 미국에 있는 주식을 5천만 원 한도에서 한국으로 갖고 오는 거죠. 매도를 해서 5월 말까지는 양도세 22%가 100% 이제 면제가 되는 거고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를 이제 감면 받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해도 나중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소급 적용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국내 투자를 1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거든요. 네. 그럼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이제는 투자하지 말고 한국 시장에 투자해서 이제 환율에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하려고 하는 이제는 정책인데 뭐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수익률이 많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100% 면제니까 요번에 한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갖고 와야 되겠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왜냐하면 이 RIA 계좌를 쓰게 되면은요 나중에 미국에 또 투자하잖아요. 그만큼 또 차감시킵니다. 내가 혜택 받을 거에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망설일 수 있겠네요. 망설이죠. 왜냐하면 그럼 뭐야 나중에 내가 미국 투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갖고 왔는데 갖고 온 다음에 내가 3천만 원을 다시 한번 미국에 투자했잖아요. 뭐 미국 증시에 투자했으면 2천만 원 이제 혜택을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는 이제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꺼내 들고 있지만 워낙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약해된 상태다 보니까 환율 급등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게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환율 방어가 어렵군요. 어렵죠. 지금 만약에 됐었으면은 1,500원대가 안 넘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내부적인 문제면은 컨트롤이 가능한 텐데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유가라든지 강달러 기조거든요. 뭐 대외적인 변수에서 지금 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없습니다. 환율 당국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계속 높아지는 상태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는 쏘아신 거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럼 결국에는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면 수입 물가 높아지고 내 생활 물가 자체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지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사실 뻔한 얘기지만은 아끼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복합적으로 이게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디에다 투자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아끼는 것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요.
일본 엔화도 뭐 평가 절하됐다 그런 지적들 뭐 그동안 좀 받아왔는데 지금 엔화 수준은 어때요? 엔화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160엔 엔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160엔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엔화 가치가 또 낮아지는 이유도요.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일단 중동산 원유를 많이 쓰고 있고 에너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무엇보다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금리가 낮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화 약세가 계속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와 일본 계속적으로 자국 통화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일본은 기축 통화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일본 엔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항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이거는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자, 미국과 금리 차가 환율 불안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뭐 금리 인상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네. 이제 4월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 끝나면 후임 신현송 후보자 이제 지명됐고 이제 네. 국회 동의 절차 이제 거칠 텐데 자, 지금 평론가님 보시기에 한은 금통위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장 금리는 반영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올해 들어왔을 때 금리 인하 언제 될까 몇 번 될까가 키워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금리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담대 받으러 가면은요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뭐 7%?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르고 2021년도에 아마 혼합형 그러니까 네네. 고정금리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돌아오거든요. 이제는 금리 변동이 이분들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지금 다 반영이 돼서 금리가 다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현송 이제 지명자가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로 이제는 오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약간 매파적 성향이 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기존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물가가 만약에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외신도 그래요. 지금 네네. 외국 IB 쪽에서도 아마 금리를 인상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은 좀 긴장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아마 대출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시지 않을까. 대출 양이 좀 많으신 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Loving can hurt